윤 씨 집안의 형제는 어려서부터 성정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형 윤달수는 욕심 많고 제멋대로인 아이였고 동생 말수는 조용하고 배려 깊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해 봄날 둘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자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아래에서 달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말수야, 저기 살고 많이 열린 나무 보이느냐? 누가 먼저 따오나 시합하자. 하지만 형, 그 나무는 할아버지께서 건들지 말라 하신 나무잖아. 흥, 할아버지는 늘 안 된단 말만 하셔. 몰래 하면 그만이지. 말수가 말릴 틈도 없이 달수는 벌써 신나게 나무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발짝 뒤에서 조심스레 바라보던 말수는 결국 형이 떨어질까 걱정돼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 조심해. 위험하단 말이야. 달수는 잔뜩 살구를 따고 내려왔지만 결국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말수가 재빨리 달려가 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달수는 울상을 지으며 살구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아파 죽겠다. 하지만 살구는 이 몸이 땄다. 달수는 그렇게 늘 하고 싶은 일은 참지 않았고 말수는 참을성이 깊은 아이였죠. 며칠 뒤 집에서 떡을 쪘던 날이었습니다. 두 형제에게 한 조각씩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떡이 더 커 보이자 달수는 곧장 동생의 떡을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말수야. 바꿔 먹자. 그래, 형. 말수는 한치 망설임 없이 떡을 내주었고 달수는 허겁지겁 떡을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달수야, 동생이 내 기세에 눌려 맨날 져주는 것 안 보이니? 아니에요. 말수가 줬어요. 어머니는 달수의 욕심에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형이니까 더 먹는 게 맞지. 그래. 형은 형이니까 동생이 양보해야지. 그렇게 두 형제는 장성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봤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형 중심으로 돌아가길 기꺼이 받아들였죠. 세월이 지나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호남 땅 푸른 산 아래 물 맑고 인심 좋은 고을 그리고 윤 씨 집안의 두 형제. 형님, 또 기생집에서 백냥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동생 말수가 점잖게 타이르자 형 달수는 천연덕스럽게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애끼 이 녀석아, 사내가 풍류를 모르고 어찌 사는가.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그깟 백냥이 뭐라고? 형님 그래도 시끄럽다. 잔소리할 거면 썩 물러가라. 달수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하루는 마을 잔치가 열렸는데 달수는 벌써부터 흥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말수야, 빨리 가자꾸나. 오늘은 장구며 북이며 술이며 신나는 놀이가 한가득이다. 예 형님. 달수는 결국 말수를 억지로 끌고 잔치판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북을 치며 흥겹게 노는 모습을 보자 달수는 금세 흥에 겨워 사람들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자, 오늘 흥겨운 잔치에 이 윤달수가 빠질 수 있겠소. 오늘도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세.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치자 달수는 신명나게 장구를 두드리고 춤을 췄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밝고 유쾌하게 분위기를 띄웠죠. 한편 말수는 그런 형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웃기만 할 뿐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으로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넨 어찌 저렇게 놀지 않느냐? 어르신, 저는 시끄럽게 노는 것보단 조용히 있는 게 좋습니다. 자네 형달수는 마을의 풍류객이요. 자네는 성실함의 귀감이구나. 같은 부모 밑에서 어찌 이리도 다를꼬. 어르신이 껄껄 웃으며 농담을 던지자 말수도 수줍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해가 저물자 달수는 술에 취해 동생 말수의 어깨에 기대어 비틀거렸습니다. 말수야, 인생은 즐거워야 하는 법이지. 젊어서 놀아야지. 나이 들면 놀지도 못해. 형님, 재미도 좋지만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놀기만 하면 훗날 어찌합니까? 훗날. 훗날 걱정은 훗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다. 달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비틀거렸고 말수는 그런 형을 부축하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형제의 젊은 날은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윤씨 형제도 어느덧 혼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말수는 인물도 반듯하고 일도 야무지니 어디 시집 보내기 아까운 처자라도 맞아야 할 인물이야. 그 무렵 이웃 고을에서 혼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난 객주집 딸로 재색을 겸비한 처자라 하였죠. 이름은 홍씨, 나이는 18이라 했습니다. 혼담은 윤말수에게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말수의 어머니는 조심스레 아들 앞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수야, 내게 혼처가 하나 들어왔구나. 얼굴도 곱고 살림살이에도 능하다 하니 내 생각은 어떻느냐? 말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정하신 일이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엿들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형 달수였습니다. 객주집 딸이라. 얼굴도 곱다 하고 살림에도 박다. 그렇게 곱단 말이지. 달수는 며칠 뒤 홀로 말없이 그 처자가 있는 객주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에 있던 처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저리 고운 처자가 내 아우 부인이 된단 말이냐? 어림도 없다. 그날 밤 달수는 부모님 앞에서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한테 들어온 혼처 말고 다른 곳에 더 마음이 갑니다. 객주집 딸이 제 마음에 꼭 듭니다. 말수의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아, 그 혼처는 내 아우에게 들어온 아우든 누구든 저 또한 윤씨 집안의 장남입니다. 부모님 뜻을 따라야겠지만 이번만큼은 제 마음을 존중해 주십시오. 결국 부모는 형의 말에 이끌려 혼처를 바꾸기로 결정했고 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형 달수는 홍씨 처자와의 혼인을 치렀습니다. 잔치날 말수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어차피 형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물러날 뿐이지요. 시간이 흘러 후로 형제의 부모는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달수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말수는 달랐습니다. 물려받은 논밭에서 땀 흘리며 일한 덕에 부모님이 남긴 것보다 오히려 몇 배 더 큰 부자가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어찌 저리 다를꼬? 하나는 천하의 한량이요, 또 하나는 천하의 부지런한 사내요. 그러게 말일세. 윤달수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생집을 들락거리며 탕진한 재산은 어느덧 바닥이 보였고 부친이 물려준 논밭과 폐물까지 하나둘 팔려나갔습니다. 달수의 집에는 술과 한숨 그리고 아내의 잔소리만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젠 팔 것도 없습니다. 대체 어쩌시려고요? 애들도 굶게 생겼습니다. 거참 죽는 소리 하지 말게. 내가 알아서 한다지 않았는가? 아내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달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마을 장터에서 동생 말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윤말수 댁이 이번에 또 땅을 샀다지? 논도 20마지기에다 소도 20마리도 샀다고 하더라. 허허, 그 양반은 밥 안 먹고 일만 하나? 어찌 그리 부자가 되었는고?
달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수가 그 녀석이 그런 부자가 되었단 말이냐? 그날 밤 달수는 집 안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속을 사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빈털터리인데 어찌 동생 놈 혼자 잘 먹고 잘 산단 말인가? 술 기운이 오르자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독백처럼 내뱉었습니다. 동생 놈이 가진 것들 그건 원래 다 내 것이어야 해. 그래 그 놈이 부자가 된 것도 나를 배신하고 혼자만 잘 살기 위한 수작일지도 몰라. 달수는 점점 비뚤어진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낡은 서랍을 열고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말수 녀석이 가진 건 부모님 재산으로 불린 거니까 내 것이나 다름없지. 그래, 방법이야 있지. 그놈은 겁이 많으니까 말이야. 그는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글을 다 쓴 달수는 이를 잘 접어 손수 만든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전달할 심부름꾼 하나를 불러 조용히 일렀습니다. 이건 절대 누구에게서 온 건지 밝히지 말고 내 아우집에 슬쩍 두고 오너라. 심부름꾼이 떠나간 뒤 달수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말수야, 우리 모두의 것을 되찾기 위한 거다. 나는 빼앗는 게 아니라 되돌리는 것이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형제의 정은 없고 탐욕과 질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말수의 집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익명으로 온 서신이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말수가 서신을 펼쳐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천하에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산적 두목이다. 내 목숨이 아깝다면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너의 부친의 묘를 파헤쳐 두고를 가지고 있다. 오는 보름날 자정, 천냥을 가지고 성황당 뒤로 오너라. 관가에 알리면 내 가문은 모두 몰살이니라. 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곧장 부모님의 산소로 달려가 보니 과연 묘가 파헤쳐져 있고 아버지의 시신마저 훼손된 것이었습니다. 천벌 받을 놈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말수는 급히 형 달수의 집으로 달려가 형을 찾았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묘가 훼손되었습니다. 달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누가 감히 우리 아버님 묘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산적 놈들이 아버지의 두고를 볼모로 천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달수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점잖게 위로하는 척 말을 꺼냈습니다. 어우야, 아무리 돈이 중요하단들 이런 일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 천냥이 뭐 대수겠느냐? 당장 준비하여 산 쪽에 요구대로 하자꾸나. 무엇보다 관가에 알리지 마라. 집안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 예,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수는 형의 말에 동의하고 돌아서려는데 마침 옆방에서 듣고 있던 달수의 아들 만복이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숙부님, 어떻게 그런 흉악한 도적놈들에게 굽히십니까? 당장 제가 그놈들의 목을 베어 조부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허허, 이 녀석이 어린 것이 무슨 망발이냐? 그런 무모한 행동은 위험하다. 달수가 말렸지만 단호한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비록 어리지만 겁쟁이는 아닙니다.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목숨 하나쯤 걸겠습니다. 달수는 당황한 얼굴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녀석아, 어른들이 다 알아서 처리할 일이니 너는 빠져 있거라. 그 모습을 본 말수는 조카의 용기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천냥을 꺼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다만 아버님께 면목이 없을 따름이다.
보름날 자정이 되자 말수는 약속된 장소인 성황당 뒤편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손에 천냥이 담긴 보따리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던 말수의 등 뒤에서 갑자기 굵고 낮은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돈은 가져왔느냐? 말수는 흠칫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천냥이다. 어서 아버님의 두고를 내놓아라. 말수가 외치자 도적은 거친 호흡으로 윽박질렀습니다. 돈을 먼저 내놔야 두고를 돌려주지. 어디서 큰 소리냐? 긴장감이 팽팽히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수가 돈을 내밀려는 순간 수풀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이놈아! 내 칼을 받아라. 달빛에 번쩍이는 칼날을 휘두르는 이는 바로 조카 만복이었습니다. 만보가? 물러나거라. 말수는 외쳤으나 이미 만복이의 칼끝은 도적의 목을 향해 날카롭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숙부님, 이 원수를 갚지 못하면 사내도 아닙니다. 만복이의 칼이 빠르게 휘둘렸고 도적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만복이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복면을 벗겼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바로 형 달수였습니다. 아, 아버지. 손에서 칼을 떨구고 주저앉았습니다. 말수 또한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형님. 어찌 형님이? 말수와 만복이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끝내 탐욕만을 조차 폐륜까지 저질렀던 달수는 자신의 운명을 가장 가까웠던 자신의 아들의 손에 의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